자,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현대 심리. 우리가 그냥 심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이제 흐름, 역사, 철학에서부터 넘어와서 이제 첫 번째로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그 흐름이 뭐냐면, 자,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스트럭처리즘, 뭐 이렇게 주얼리즘, 그러니까 스트럭처. 그래서 이거를 구조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요소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 하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 헬름홀츠 들어봤어요? 근데 아마 분트는 들어봤어요? 분트를 안 들어봤어? 헬름홀츠와 분트라는 이제 역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그러니까 인간을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뭐 정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부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응 시간 연구하는 거. 리액션 타임. 그래서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몸이 딱 반응을 얼마 만에 하는가. 근데 이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아야라는 이제 통증에 대해서 몸을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아야라고 하는 그 반응을 만들어내기까지 여기를 찔렀을 때 아야 하는 시간하고 여 끝에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야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멀리서 찍었을 때가 더 반응 시간이 길더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반응 시간이 짧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까지에 필요한 자극이 얼마나 있어야 그런 반응이 나오나, 뭐 이런 연구하고 있었어. 그리고 뭐 한참 뭐 뛰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호흡 뭐 이런 것도 이제 측정하고, 막 약간 진짜 생리학적인 느낌도 있긴 하죠. 그리고 대부분 심리학의 첫 시작점에 있었던 분들이요, 되게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뭐 생리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정신과 의사죠. 원래는 이제 생리학자로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측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이 아까 말한 실험 심리 학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트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현대 심리학의 시작 시간이 몇 년도라고 아까 썼죠. 1879년. 이 해가 무슨 해냐면, 분트가 라이프치히에 처음으로, 뭐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처음으로 심리학 실험실을 개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시작이라고, 심리학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은 그 심리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눈치를 이렇게 보면 누군 것 같아요? 심리학의 아버지가? 분트예요. 프로이드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워낙 정신분석 심리학에서 이제 프로이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심리학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 프로이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분투로 결정이, 이제 분투도 처음부터 분투만 후보자였던 건 아니고, 이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물리학 쪽에서 그 페히너라고도 하고 페히너라고도 하는데, 그 베버 페히너의 법칙 모르세요? 뭐 모르세요? 그 나중에 우리 감각 지각할 때 그 원칙도 얘기할 거예요. 그 자극을,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때 뭐라 그래야 되지? 반응에 우리가 이제 역치 수준에서 지금 요거를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그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실험을 좀 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봉투를 이렇게 집어드는데 5g짜리 봉투가 있어요. 거기서 아니야 1kg라고 하자. 1kg짜리 봉투가 있고 그랬을 때 1kg를 들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1kg를 더 붙여서 2kg를 들었을 때 하고 이 무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1kg와 2kg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1000kg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1000kg가 있는데 그거를 들었을 때 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1kg를 더 더해서 들었을 때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 모른다의 한 표. 나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똑같이 1kg 차이인데 요럴 때 1kg는 확 느껴지는데 요럴 때 1kg는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페이너가 이제 베버랑 같이 내놓은 법칙이에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너라고 하는 사람과 요 분투랑 둘이를 대놓고 누가 심리학의 아버지냐 그렇게 막 논쟁이 있었어 초창기에.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나중에 다시 철학으로 꺾었어요. 철학으로. 나는 철학을 한다. 철학자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심리학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스승인 헬름홀츠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측정해서 뭐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보고 막 이제 이런 걸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를 함께 하다가 이제 본인은 본인대로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그 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건 의식이에요.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제 정신분석 공부할 때 요 의식과 무의식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해볼 수 있겠는데 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해? 내가 안다는 얘기잖아요. 무의식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인간의 의식, 여기에 해당되는 의식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고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를 내가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용하는 그 내면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봐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정신은 뭘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내성법, 내관법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영어로 인트로스펙션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럼 내성법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이 되게 아주 정교하게 막 우리의 정신 과정을 막 이렇게 이제 탐색하고 연구하는 오늘날의 연구 방법에 비해서 초기 이 방법은 정말 저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냐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느낌이 드는지 이 순간에 드는 거를 그냥
본인이 자기 주관적인 그런 경험한 거를 그냥 언어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아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으셨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해서 알아차린 것들을 언어로 보고하는 거예요. 언어로 리포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막 쪼개고 분석해서 아, 요런 파트가 정신을 구성하고 있고 요런 파트가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구성주의의 주된 접근이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성, 구조, 정신의 구조, 마음의 구조, 의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의 아주 이제 시작으로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실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 실험이라는 게 결국은 뭐 내성법, 뇌관법 이거 하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 나중에 비판 무지하게 받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너무 주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지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시작을 해서 점점 그 뒤에 이제 역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대비되는 그게 뭐냐면 기능주의. 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맥락이라서 요거는 말 그대로 발음도 못하겠다. 펑셔널리즘. 스트럭처리즘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잠깐만요. 이만큼 치우고 펑셔널리즘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비돼요. 분투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 순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이 기능주의가. 근데 뭐에서 다르냐면은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분투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능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뭘 하려고 일어나느냐, 그야말로 그것이 하는 기능이 뭐냐. 만약 슬픔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무슨 감정이 올라온다면, 인간의 의식은 감정 부분도 요만큼 있구나. 이렇게 분투가 맞다면, 이 기능주의에서는 이 감정이 올라오는 이것이 올라옴으로써 이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까?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인 거죠.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해서 제임스 보통. 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많은 학자들은요, 대부분 유럽,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또 어디? 스위스, 요쪽에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서서히 이제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강국이 돼서, 그래서 제임스도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 그래서 전체 그 심리학의 아버지는 분투고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는 제임스. 이분은 기능주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그러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아니고 의식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누구한테 또 영향을 받았냐면, 물론 이제 처음에 이 분투로부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찬동하는 부분은 찬동을 하지만 아닌 부분은 또 아니라고 다 자기만의 이제 그거를 내닫고, 사실 우리가 반대 이론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 전 이론이 없으면 반대 이론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프로이드 이론 지금 비판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정신분석은 몇십 년 전에 프로이드가 하던 그런 정신분석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학을 얘기할 때 프로이드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그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반대하면서 반박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동조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안을 내놓으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분투 외에 또 한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 찰스 다윈. 다윈이 인간의 의식에 미친 영향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에, 그러니까 근현대에 걸쳐서 인간의 의식 전환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몇몇 사람 꼽으라면 다윈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 프로이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의식 전환을 할 수 있게 한 사람이죠. 그 전까지는 물론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인간 본성을 막 연구하기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얘기를 하잖아. 어디서부터 진화됐다고 인간이? 유인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뜬금없이 뭐 단세포 세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유인원으로 인간이 진화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인간이 그런다. 그 시대에, 그 엄혹한 시절에, 빅토리아 시대에 굉장히 금욕적이고 청교도적인 독일,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이게 성적 욕망 막 이런 거 막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무의식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프로이드든 다윈이든 처음에 자기 이론을 이렇게 내놨을 때는 완전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뭐든지 새로운 것들은. 우리 사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계속 끊임없이 이제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무의식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진화에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또 복잡한 또 이제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종교적인 색채 빼고 그냥 이제 심리학 내지는 그 심리학보다는 이제 학술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 이해를 위한 방법, 접근으로서, 학문으로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진화론이 아까 말한 것, 의식 전환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애착 이렇게 동물 행동학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보면 대부분 진화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물 시간에 진화론 배웠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나? 안 배웠나? 선택 과목이었나? 깊게는 안 배웠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에서 얘기 적자 생존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있어요? 자연 도태, 자연 선택과 도태, 용불용설 맞나? 용불용설. 안 쓰면 쇠퇴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적응에 대한 문제예요. 적응. 유기체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것, 즉 적응이란 말을 떠돌한 말로 하면 뭐예요? 생존 또는 재생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체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내 존재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러면 나는 유한체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끼를 계속 치잖아요. 그건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똑같다는 거죠. 최대한 내 유전자가 대대손손 내려간다면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생존.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관련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나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기면서 강한 놈이 살아남고 또 뭐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행동이 더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런던 그 영국에서 그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오염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환경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어떤 어떤 지역이 공장지대로 바뀌면서 그 지역에 더 이상 흰 나방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회색빛 나방만 계속 이제 나온 거죠. 원래는 흰 나방이 되게 많았던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나방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회색 날개를 가진 나방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흰색 나방은 너무 눈에 띄거든. 그 공장지대로 변한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더 윗사슬에 먹이사슬 위에 있는 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거의 보호색처럼 회색 날개를 가진 애들이 우연히 거의 돌연변이라는 얘기도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우연히 그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눈에 안 띄니까 계속 생명력이 길어진 거고 그런 애들끼리 또 모여서 교미를 하고 자손을 놓으니까 또 확률적으로 또 회색빛 날개가 더 많아지고 흰 것들은 다 잡아먹히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식이 왜 그렇게 기능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능을 하는가 라는 거를 다윈의 그 개념을 가져다가 이해를 할 때 어쨌든 더 오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떤 그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행동이. 그래서 오늘날 그 개념을 지지하고 도입하는 심리학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의 생존과 번식, 이게 재생산이 이제 번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생존과 번식을 도와주는 특징들이 더 오래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유지가 가능성이 확률이 크다 그런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진화 심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융의 심리학하고도 굉장히 이제 연결고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그 타임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심리 기능, 모든 의식 활동,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얘기했던 심리 기능, 정신 활동, 의식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기능이 뭐냐면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제임스가 다윈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미국 쪽에서는 대세 이론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기능주의예요. 기능주의. 자, 그래서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차이는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의식은 무슨 기능을 함으로써 인간을 돕는가? 다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 접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 시작으로 이렇게 두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유명한 정신분석.
분석적 흐름이 나타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막 하고 있을 때 정신 분석은 다른 한켠에서 막 또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역사가 오래돼요. 정신 분석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 맞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도 정말 뜬금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영감을 받은 또 이제 선례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샤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니 이제 프랑스 쪽 사람이죠. 자, 샤르코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최면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면술. 게다가 샤르코는 약간 사자 기질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무슨 부흥회 하듯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시험 보이고 막 사람이 툭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조종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면 하면 레드선 뭐 이러면서 뭐 이렇습니다. 내 몸이 점점 뭐 어떻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막 꼭두가시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거 이면에 있는 그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병도 유행 따르는 거 아세요? 병도, 질병도 유행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프로이드 그 전후 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우리가 동서양 생각하면 서양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동양은 굉장히 뭐 예의범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동서양은 거의 다 똑같았어. 특히 그 중세 때의 그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유럽이나 미국에 또 보면 미국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저기 미국 어디 구석에는요 또 완전히 그 19세기, 18세기 그대로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요 시대 때가 그 빅토리아 시대라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말한 것처럼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그 남성 중심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청교도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 욕구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금욕적인, 그러니까 이 욕구를 금하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누르라고 하고 법리나 뭐 어떤 뭐 질서나 이거에 뭐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요를 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남자들한테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해요.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여성 인권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기 북유럽 어디에서는 그 여성 참정권이 거의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이후에 허락된 나라들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등하게 사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평등하게 살게 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는 19세기예요. 요때 이제 1800년대. 요때 보면은, 그래서 억압을 너무 많이 하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론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너무 욕구를 막 참고 누르면 뭐가 돼요? 병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정신 신체 장애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나라나 일본에만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욕구를 억압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자연이 충족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건데, 이거를 누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억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암이나 뭐 심장 질환 이런 형태가 아닌 이제 마비 아니면 뭐 기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행동, 운동이나 그 마비 증상, 운동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막 억압이 심한데 나중에 막 이렇게 막
막 폭발하거나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정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요 시대에 뭐라고 불렸냐면 히스테리.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대표적으로 노처녀 히스테리. 이 말 굉장히 성차별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히스테리. 이제 노이로제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옛날에는 노이로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게 이제 억압이 막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몸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 때 이제 그림이든 뭐 이런 그 저기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아실 건데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워낙 꾸미는 거 많았지만 여자들은 이제 그 약간 그 지위가 여자들의 지위가 어린 아이들과 동격이거나 아니면 이제 애완동물과 동격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발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억압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됐어요. 자기 욕구대로 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히스테리는요, 오늘날도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1대9, 2대8 정도예요.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누르는 게 훨씬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새 만만치 않게 이제 남성들도 히스테리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때,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샤르코가 이제 이런 그 억압을 너무 많이 해서 몸으로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못 움직여, 마비가 와서. 그게 이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걷지들 못할 수도 있고요. 팔을 못 올릴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마비가 오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때로는 발작같이 해요. 간질이 발작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약간 이러면서 이제 잘못하면 안 되니까 여기 혀 깨물면 안 되니까 막대도 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 그것과 비슷하게 거의 이렇게 발작을 하는 식으로 나타나요. 더 심하면 이러면서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식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이거 풀어보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이제 체면을 건다는 건 여러분들 완전히 내가 의식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몽환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트랜스 상태라고도 하는데 고도의 집중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렇지만 이전에 내가 겪었던 어떤 것들까지 쭉 이렇게 넓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도로 쭉 들어가.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체면을 해서 몽환 상태에 있을 때는 마비가 안 일어나. 눈도 보여. 지금 뭐가 보이냐? 앞에 뭐가 보이냐? 다 보이는 거 얘기해. 그래서 막 못 걸었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니까 막 걸어 막. 그리고 다시 의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그러니까 몽환 상태 체면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또 못 움직여. 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 아니에요?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체면 상태와 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보니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적인 부분 외에 아주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어요. 샤르코 때부터도.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장면들 막 이렇게 부흥회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도 가서 본 거죠. 봐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샤르코한테 배우기도 하고 체면하는 거를.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불행하게도 프로이트는 체면술이 좀 약했어. 샤르코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대신할 만한 기법을 만들어내죠. 그게 뭘까요?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고도로 집중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해서 그냥 이렇게 툭툭 나오게 하는 자유연상. 들어보셨나? 또 이게 또 낯선 거구나.
그러니까 체면을 프로이드가 충분히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되니까 체면을 대신할 만한 기술로 이제 유명한 자유연상법. 이게 이제 정신분석 치료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프로이드 시대 그 정신분석은 이게 환자하고 상담자하고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긴 장의자에 카우치라고 하는데 뉘어놓고 아주 편안하게 이완을 시킨 다음에 먼 허공을 보면서, 왜냐하면 치료자 얼굴 보면 또 이제 간섭이 받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상담자 영향도 못 받게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런 게 이제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것들이 다 의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신분석적인 흐름 내에서 프로이드가 주도적으로 이제 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오히려 정신분석은 이 시대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소수파였어요. 근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그 당시는 이제 스위스 쪽 심리학이 이제 주였고, 이제 거기 있던 융이 이제 프로이드랑 막 이제 또 상호작용하면서 프로이드를 조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나 양으로 나오게끔 해준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융과 프로이드의 사이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프로이드의 이런 이제 이론이 딱 이제 무의식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난 이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모르는 무의식이 영향을 줘서 의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만물의 영장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유자, 철학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됐던 것들은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인간을 막 이렇게 띄워놨거든.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막 띄워놨는데 프로이드가 뭐라 그래요? 인간은 무의식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렸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와의 양육 경험을 겪느냐에 따라서 얘의 앞으로의 일생이, 인간의 일생이 두고두고 남아서 평생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결정론적이고 비관론적이고 뭐 이런 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좀 이렇게 나중에 좀 괴로워했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괜찮은 존재인 성선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실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프로이드 이론은 너무 이렇게 좀 어두운 이론이다 이렇게 반박한 사람들도 나중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이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조를 하죠.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었고 설명되지 않았던 인간 행동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들 굉장히 많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쾌하게 설명이 되니까 막 추종자들도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프로이드는 섹슈얼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리비도라고 들어봤어요? 리비도. 이거 뭐야?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대의 엄혹한 시대에 비해서 너무 자유로운 본능, 욕구, 근데 그 본능이 주로 성적 에너지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근친상간 가설을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모든 여성들은 아버지와의 어떤 성적 관계를 꿈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막 완전히 난장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순화 돼서 오늘날의 이제 정신분석은 성적인 거를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러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얘기해요. 생명의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그건 나중에 성격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무의식이 이러면서 무의식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상 증상을 막 보이지 않으려면 이 무의식적인 재료들을 의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져와서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라는 거를 통찰하게 되면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쭉 이 정신분석이 흐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무의식의 그 관점은 접수를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건 너무 그래. 막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융, 아들러 이런 사람들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융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들러는 이제 생활 양식과 관련해서 얘기한 사람인데 다 무의식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작동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프로이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한 10년, 20년 만에 다들 그냥 서로 욕하면서 등 돌린 케이스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정신욕동이라는 큰 이름 하에 정신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융은 분석심리, 심층심리, 분석심리라고도 하고, 아들러는 개인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이론들을 핍니다. 그래서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정신분석학 이 모든 게 다 정신욕동 이론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면 처음에 구성주의, 기능주의, 정신역동까지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들을 좀 드릴게요. 질문 없으면 잠깐만 쉴게요.